안녕하세요. 천만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유령 인터뷰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오랫동안 제가 유령이나 귀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의문을 풀어주었고 처음으로 유령의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게 해줬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두 가지 중요한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사체험이고 또 하나는 사후세계입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이 어떤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볼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귀신을 본 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귀신을 보게 되었는지, 왜 나는 귀신을 볼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죠. 하지만 오늘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영상이 풀어줄 궁금증은 귀신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귀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오늘 영상에서 답을 줄 또 다른 궁금증은 가위 눌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왜 가위에 눌리는지에 대한 이유도 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유령 인터뷰는 책이나 소설, 창작극, 영화가 아니며 그저 평범한 사람의 실체 경험담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 사는 미즈사와라는 분인데 올해 나이는 40살 정도이고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귀신을 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귀신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했고 귀신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인터뷰가 성사된 것이죠. 이 대화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사후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기발적이고 또한 많은 부분이 도리가 있고 논리적입니다. 이 일은 약 20여 년 전, 그러니까 한 200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즈다와는 20살이었고 일본 나가노현의 한 오락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락센터는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로 나뉘어 있었고 그는 주로 야간 근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까지였습니다. 그는 매일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을 지나쳤고 항상 그 편의점에 들려 뭔가를 사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편의점 주인과 친해졌고 가끔씩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이라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없었죠. 어느 날 미즈다와가 편의점 주인에게 나는 집에 가도 할 일이 없네요. TV 프로그램도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편의점 주인이 그럼 여기서 2-3시간 더 일하고 가는 건 어때요? 미즈다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매우 성실한 청년이었죠. 그의 일과는 밤 12시 30분에 오렉센터에서 퇴근한 후 편의점에서 2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보통 새벽 3, 4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시 그는 꽤 가난했었고 휴대폰조차 없었습니다. 2000년쯤 일본에서는 모든 젊은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그처럼 외곽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 중에서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밤 12시 30분쯤 오락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또 2시간을 일했습니다. 새벽 3, 4시쯤 집에 도착한 그는 늘 그랬듯이 뭔가를 먹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미즈다와는 게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는 게임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고 아차 큰일 났네, 빨리 자야 오늘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잠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죠.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 아직 7시 40분이었습니다. 그는 6시에 잠들었으니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렇게 몸이 불편한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몸이 너무 더워서 체온을 재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온계는 침대 머리맡에 있었기 때문에 손을 뻗어 잡으려고 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가위에 눌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단지 내가 내 몸을 통제할 힘이 없구나 라고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손을 뻗었지만 체온계에 닿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사는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날은 부모님도 가족들도 집에 없었고 그 혼자만 집에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지금 아무도 없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나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침대 머리맡에는 무슨 전화기가 있었고
그인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에 손을 뻗었고 다행히 전화기는 머리 위에 있어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은계는 조금 멀리 있어서 닿지 않았지만 전화기를 집어든 후 기억을 더듬어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떠올렸습니다.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고 여자친구가 받았습니다. 그는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좀 와줄 수 있어? 라고 말했고 여자친구는 알았어 기다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여자친구가 오니까 안심되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더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 잠을 청하려던 순간 갑자기 자신의 침대 발치 걸으니까 발 아래쪽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두 명 다 나이 든 남성이었고 왼쪽에 서 있던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도 얼굴은 보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하고 있었지만 정확히 뭘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노인을 보았을 때 그 노인도 그를 보았습니다. 둘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놀랐고 그 노인도 놀랐습니다. 노인이 내가 나를 볼 수 있느냐 라고 물었고 그는 네 보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사이의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미즈다와의 회상에 따르면 그 순간 약간 두려움을 느끼긴 했지만 더 큰 감정은 흥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이 아마도 꿈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환각도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전혀 두 사람이 실제로 자기 집에 서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생한 꿈은 한 번도 꾸본 적이 없었고 두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현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가 처음으로 마주한 경험이었기 때문이죠. 미즈다와는 처음으로 유령이나 귀신 같은 존재를 보게 되었고 게다가 그 유령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신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과 대화를 시도해 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미즈다와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들어온 거죠? 그러자 오른쪽에 있던 로인이 그를 바라보며 나는 저쪽에서 들어왔어. 로인이 가리킨 곳은 창문이었습니다. 미즈다와는 계속해서 당신들은 여기 왜 온 거죠? 그러자 오른쪽에 있던 로인은 왼쪽 로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너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 해서 내가 데려왔어.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미즈다와가 당시 잠을 자고 있던 방향은 2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우리 집 창문은 꽤 높은데 정말 그쪽으로 들어온 게 맞아요. 혹시 당신들은 귀신인가요? 오른쪽에 있던 로인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미즈다와는 조금 흥분했습니다. 사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령이나 귀신 같은 존재에 관심이 있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서 점점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실제로 유령을 보게 된 그는 이 기회를 잡아서 많은 질문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유령을 마주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오른쪽 있던 로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즈다와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로인은 내가 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가능한데 대답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말투는 미즈다와의 설명에 따르면 약간 거칠고 예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 로인들이 말할 때 종종 보이는 그 특유의 거친 말투였던 거죠. 미즈다와는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귀신이 되는 건가요? 로인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는데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귀신이 돼. 미즈다와는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인은 그러면 환생할 수 없어. 그래서 누군가 널 데리고 오면 반드시 그를 따라가야 해. 미즈다와는 그럼 공양을 드려도 안 되는 건가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덧붙이자면 일본에는 공양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묘 앞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넣는 제사와는 다소 다릅니다. 일본의 공양은 주로 성례가 경을 외우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일종 초도, 죽은 영혼을 위로하여 평안을 얻고 궁극적으로 극락세계에 도달하거나 윤회를 통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공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미드다운은 데리러 온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면 귀신이 된다고 말하자 그럼 공양은 효과가 있나요?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로이는 단호하게 공양은 소용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드다운은 그럼 성대가 경을 여는 것도 소용이 없나요? 로이는 사실 성대가 무슨 경을 여거든 우리에게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야. 소용없어! 그러자 미드다운은 그럼 장례식은 의미가 없나요? 로이는 장례식의 진짜 목적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야. 로이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장례식은 죽은 사람을 위한 거야. 장례식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지. 사람은 장례식을 통해 자신이 죽었음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너를 보지 못하고 성대가 내 사진을 향해 경을 여는 걸 보면서 점차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걸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 로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대가 경을 외우든 종이를 태우든 그 근본적인 목적은 너에게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거야.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느꼈을지 모르지만 죽음이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평소처럼 잠에서 깨어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로이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게 뭔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결국 내가 이미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이지. 그는 죽는 순간에는 아마 고통에 대한 기억도 그로 인해 강박도 거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원히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미즈사와는 그렇다면 끝까지 자신이 죽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겠네요. 로이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미즈사와는 그럼 사람이 죽은 후에 위로 간다는 건 뭘 하는 건가요? 로이는 나처럼 말이야 환생할 점수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지. 하지만 로인이 말하는 점수는 실적을 쌓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마치 직장에서 경험을 쌓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죠. 미즈다와는 그렇다면 그 경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로이는 예를 들어 나처럼 사람을 데려오는 일도 있고 또 배워야 할 수업들이 있어. 어쨌든 다양한 일이 있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람은 죽은 후 바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생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며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을 쌓은 후에야 환생할 자격이 주어지죠. 미즈사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충분한 경험을 쌓으면 바로 환생할 수 있나요? 로이는 그렇지 않아. 여전히 줄을 서야 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환생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즈사와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환생을 포기하나요? 로이는 환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야. 당신들이 숭배하는 신들도 예전에는 모두 살아있던 사람들이었지. 그들은 환생의 과정에서 환생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이 된 거야. 이어 그는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 하나는 애초에 위로 가지 않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위로 갔을 때 환생을 포기한 경우야. 이 두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 그리고 로이는 덧붙였습니다. 환생을 포기하면 신이 될 수 있어. 미즈다와는 그렇다면 애초에 위로 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로이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자신도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를 거야. 그들은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 서서히 사라질 거야. 미즈다와는 그 말을 듣고 그럼 결국 위로 가지 않은 사람들은 떠도는 영혼 불행이 되는 거네요. 미즈다와는 로인에게 불행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행이라는 건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귀신들이 터널이나 호수 같은 곳에 모여있는 걸 말해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런 신병 스팟들은 대부분 터널이나 호수 주변에 몰려있죠. 밤이 되면 그곳에서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가끔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유튜버들이 그곳에 가서 녹음을 하기도 하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 말소리 같은 게 녹음되기도 하죠. 미즈다와는 그런 터널이나 호수 같은
곳에 모여있는 이런 영혼들, 고온 야기들은 불영 이들이 위로 가지 않은 영혼들인가요? 로이는 내가 말한 그 영혼들은 정말 불쌍한 귀신들이야. 대부분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귀신들이거나 혹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남기로 결정한 귀신들이지. 미드자워는 어떻게 자신이 죽은 걸 알고도 남기로 결심할 수 있지요? 로이는 어떤 귀신들은 비록 자신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가족이나 연인을 떠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남기로 결심했고 계속해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야. 매일 단순히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자신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게 돼. 로이는 계속해서 어느 날 귀신을 알고 있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왜 아직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야. 더 이상 위로 갈 기회가 없어졌지. 만약 그 귀신의 가족들이 모두 죽고 위로 갔다면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없게 돼.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고온 야기가 된다면 아마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결정은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달려있어. 그들이 죽는 순간 누군가가 그들을 데리러 올 거고 그때 그들이 위로 가기로 결정한다면 귀신들은 가족을 영원히 다시 볼 수 없게 될 거야. 미즈자와는 그렇다면 결국 위로 가지 못한 귀신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이는 이런 영혼들은 이것저것 떠돌며 자신의 존재를 점차 잊어버리기 시작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점점 작아져서 결국 작은 눈점처럼 돼버리지. 미즈자와는 노인의 말을 듣고 그러면 영혼구슬로 변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잠깐 영혼구슬이란 일본에서 영혼의 존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옛날 사진에서 종종 작은 원형점들이 보였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 영혼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특히 물가 근처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목격됐죠. 미즈자와는 그럼 이런 작은 점들이 바로 그 영혼구슬인가요? 로이는 영혼구슬은 잘 모르겠어. 아마 그건 아닐 거야. 미즈자와는 그럼 왜 귀신들이 터널이나 물가 같은 곳에서 모여드는 거죠? 로이는 소리 때문이야. 미즈자와는 어떤 소리요? 로이는 엄마 뱃속에 나는 소리. 이 말을 듣고 미즈자와는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좁으며 마치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비슷한 환경을 연상시키고 물가도 어머니 뱃속의 물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유령들은 그런 장소가 어머니의 뱃속처럼 느껴져 그곳으로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터널이나 호숫가에 모여있는 귀신들이나 떠도는 영혼들은 모두 스스로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을 위해 남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가족이나 연인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결국 이런 장소에 모여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는 마지막 소리를 들으며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우 불쌍한 영혼들이라 불리죠. 그들이 말하는 수호란 사실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들이 위로 올라가서 환생하게 된다면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미즈자와는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 둘을 볼 수 있나요? 로이는 아니, 보통은 볼 수 없어. 미즈자와는 그럼 누가 볼 수 있나요? 영적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나 영매 같은 사람들은 볼 수 있나요? 로이는 단호하게 영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소위 말하는 영적 체질이나 영매 능력 같은 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아. 로이는 이어서 누가 영혼을 볼 수 있을지는 귀신이 결정해.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기로 하면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넌 나를 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고 않다면 한 걸음 물러서면 넌 나를 보지 못하게 돼. 누군가가 영혼을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체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전적으로 귀신이 선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체질이 없거나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귀신이 보여주기로 결정하면 누구나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로 하면 나도 귀신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귀신을 본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미즈자와는 그럼 왜 내가 당신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로이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도 잘 모르겠어. 오늘 우리는 그들이 앞으로 한 걸음 나은 적이 없거든. 그들이 의도적으로 미즈사와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즈사와가 그들을 본 것이 놀라웠던 겁니다. 그들이 처음 미즈사와를 봤을 때 깜짝 놀라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미즈사와는 이어서 그럼 가위 눌림 때문인 건가요? 이때 로이는 가위 눌림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끝까지 듣게 하고 싶을 때 가위 눌림 방식으로 진행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려서 대화를 이어갈 수 없거든. 귀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사람을 그 자리에 묶어두는 것처럼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위 눌림은 정말로 귀신이 눌러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로이는 덧붙여 이 말 그대로 가위 눌림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해. 누가 이 말을 처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일이야. 미즈다와는 아 그렇군요. 확실히 만약 피투성이의 귀신이 나타났다면 저도 겁먹고 도망쳤을 거예요. 로이는 그런 귀신은 없어. 피투성이 귀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미즈다와는 의아하며 그럼 드라마나 TV에서 항상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귀신들이 나와요. 그런 귀신들은 정말 무섭게 생겼잖아요. 로이는 그렇지 않아.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옷차림에 매우 신경을 써. 특히 여성들은 더 그렇지. 어떤 할머니들은 젊었을 때 입었던 옷을 입기도 해. 로이는 자신을 가리키며 또 우리처럼 작업복을 입은 귀신들도 있지. 당시 그 노인들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즈사와는 그럼 왜 당신들은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거죠? 로이는 나는 젊었을 때 전기 기술자였고 이 친구는 벌목공이었어. 우리가 왜 이렇게 입느냐고? 그건 우리 가족이 우리를 더 쉽게 알아보게 하려고 그래. 특히 우리는 주로 밤에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눈에 띄는 옷을 입지 않으면 가족들이 알아보지 못할 수 있거든. 가족들이 우리를 알아보게 하려면 상징적인 옷을 입어야 해. 귀신들은 생전에 가장 자주 입었던 옷을 입어서 가족과 친구들이 쉽게 그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즈다와는 왜 가끔 유령이 사진에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유령 사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갑자기 뒤에서 반쪽 얼굴이 나타나거나 손이 보이는 경우요. 그런 거 왜 그런 거죠? 로이는 사실 우리가 사진에 찍히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그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우리가 찍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도 그 이유는 몰라. 로이는 덧붙이며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는 걸 알게 되면 대부분 바로 숨으려고 해. 하지만 언제 사진이 다 찍히는지 알 수가 없지. 가끔 다 찍혔냐 하고 고개를 내밀다가 그 순간 사진에 찍히는 거야. 대부분의 유령 사진에서 유령이 어디선가 살짝 드러나거나 반쪽 얼굴이나 손만 보이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즈사와는 그럼 만약 유령이 완전히 사진에 찍힌다면 어떻게 되나요? 로이는 만약 완전히 찍힌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해질 거야 라고 대표했습니다. 미즈사와가 누가 화를 내는데요? 로이는 엄마가 화를 낼 거야. 엄마가 정말 무섭거든. 그러면서 로이는 엄마가 누구인지에 대해 긴 설명을 시작했죠. 이 내용은 참 중요하긴 한데 엄마란 영혼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세계에서 엄마란 존재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길게 이야기한 것이죠. 미즈사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만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방금까지 얘기한 모든 내용은 기억이 금방 사라질까봐 걱정돼서 미즈사와가 귀신과의 대화를 마친 후 바로 기도해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딱 이 부분만은 방금 전까지 들었는데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로인이 엄마는 정말 무섭다고 말했지만 처음 부분만 기억나고 엄마에 대해 길게 얘기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말했는데 정작 그 내용은 한 단어조차 기억이 안 나요. 이것이 그때 제가 적어둔 기록입니다. 미즈사와는 이 경험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특히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부분이 매우 의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즈사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20년 전 일이에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수정하거나 바꾼 적이 없어요. 그는 당시 대화 내용을 점점 더 잊어버리거나 혹은 기억이 왜곡될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해 둔 것이었죠.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으며 그로 인해 그때의 대화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즈사와가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겼지만 유독 이 부분만은 기억에서 빠져나가 버린 것이죠. 로인이 엄마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음에도 그는 그 내용을 단 하나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에도 남지 않았고 오직 엄마는 무섭다는 말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외의 엄마에 대한 설명은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인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가야 해. 너도 우리와 함께 갈래? 그러자 미즈다와는 당황하며 아니요. 방금 여자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곧 올 거니까 저는 안 갈래요. 로이는 그렇구나. 그럼 알겠어. 우리는 간다. 오른쪽 로이는 뒤를 돌아다 보며 너는 오래 살 거야. 한마디 남기고 두 노인은 정말로 마치 투명해지듯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너는 오래 살 거야 라는 말과 함께 그들이 데려가려고 했던 것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죠. 조금 후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두 노인이 사라지는 순간 미즈다와는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곧이어 빠르게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며 그인 여자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여자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몸은 괜찮아? 라고 물었고 미즈다와는 엉뚱하게 방금 두 명의 노인이 여기 내 침대 앞에서 나랑 대화를 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너 열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며 의아해했고 미즈다와는 자신이 갑자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느낌이 들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괜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 가까이 있을 때 우리 몸이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편함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미즈다와도 당시 몸이 몹시 괴로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두 노인과의 대화를 마친 후 즉시 일어나 그 내용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노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특히 왼쪽에 있었던 노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계속 숙인 채로 있었기 때문에 미즈다와에게 매우 불안하고 무서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노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미즈다와는 퇴근 후 집에서 지역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낮 시간이었고 그는 신문을 한 장씩 넘기며 읽고 있었죠. 그때 여동생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인 여동생은 근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평소에는 병원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가끔 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그날도 집에 들른 여동생이 미즈다와의 앞을 지나가다가 여동생은 놀란 표정으로 이건 내 환자 아니야? 그녀는 신문에 실린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미즈다와는 아직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보니 왼쪽에 있던 노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이 사람이 누구야? 여동생은 이 사람은 내가 담당했던 환자야. 미즈다와는 깜짝 놀라며 나 어제 이 사람 봤어. 신문에 실린 내용은 부고였습니다. 그 지역 신문에는 종종 누가 사망했는지 또는 누가 출산했는지 같은 지역 소식이 실리곤 했죠. 이 노인의 사망 소식은 그곳에 게재된 것이었습니다. 미즈다와가 본 왼쪽 노인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미즈다와는 여동생에게 어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그가 너에게 감사하다고 전화해달라고 했어. 미즈다와는 그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었고 그 순간 자신도 그 노인이 정말로 그런 의미를 전달하려 했던 것 같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그 노인은 대화 중에 여동생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가 여동생을 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즈다와는 그 노인의 마음을 느꼈던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여동생에게 그 노인이 너에게 감사하다고 했어 라고 말하게 되었죠. 그러자 동생은 그래? 라고 짧게 대답한 뒤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그 노인은 미즈다와의 꿈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꿈이었죠. 미즈다와는 꿈에서 로인이 미소를 띠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였고 마치 해방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꿈이었을 수도 있고 가위 눌림이나 환각 혹은 임사체험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영혼에 대한 설명으로서 매우 합리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혼으로 존재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며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장례식을 보게 된다면 그때쯤 우리는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죽는 순간 누군가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면 그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죠. 그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선택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만약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위로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줄을 서서 기다린 후에 환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기로 결정한다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볼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남기를 선택하면 다시는 위로 갈 기회가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위로 가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영혼은 더 이상 환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코코라는 멕시코 애니메이션에서 제시된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남아서 그들을 지켜볼 수 있지만 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 개념은 기억이 영혼의 지속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영혼의 생명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 계속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영혼도 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죠. 그 후 당신도 다른 외로운 영혼들처럼 터널 근처나 호숫가에 모여서 엄마 뱃속의 마지막 소리를 듣다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당신은 작은 점처럼 변하여 결국 영혼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환생하여 다시 태어날 영혼은 계속 존재할 수 있지만 남기로 선택한 영혼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호숫가나 터널에서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나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으로 가득 찬 외로운 영혼들입니다. 단지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대화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정보는 귀신을 보는 것은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로 귀신을 보고 싶다면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공기 중에 대고 당신을 보고 싶어요, 당신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정한다면 그때 귀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호숫가나 터널 근처에 가면 귀신을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데서나 마음대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매우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며 그 부분은 기억에서 삭제되었지만 왠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또 한 가지 미즈다와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단순히 동생을 보러 온 것이었다면 어쩌다가 그의 방에 들어와서 그를 보게 된 것일 텐데 왜 그를 데려가려고 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미즈다와가 함께 가기를 거절한 후 로이는 너는 오래 살 거야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혼을 데리러 온 사람들은 아마도 사람의 수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마치 데스노트처럼 사람의 수명이 머리 위에 표시된다는 개념과 비슷한 거죠. 그들은 사람의 수명이 다 했을 때 데리러 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간이 다 됐다면 그들은 당신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즈다와가 그들과 함께 가기를 거절했을 때 그 순간 그의 수명이 다시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인이 너는 오래 살 거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즈다와의 남은 수명을 볼 수 있었지만 그 정확한 숫자를 알려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미즈다와는 아마도 임사 상태에 있었던 것 같고 만약 그가 정말로 그들과 함께 갔더라면 이 생은 그걸로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즈다와는 정말로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점은 누군가가 당신을 데리러 오더라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들과 함께 가면 아마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남기로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장 완벽한 선택은 위로 올라가서 환생하지 않고 신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신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